제가 20대에 친구도 안 만나고 여행도 안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1억을 모았거든요. 그때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제 인생도 같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건 좀 해둘걸. 이렇게 뒤늦게 후회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에 1억을 모으면서 가장 후회했던 두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0원부터 1억까지 어떻게 더 빠르고 현명하게 모을지도 같이 말해볼게요. 첫 번째 후회 포인트,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1억을 모을 때 사용했던 방법은 진짜 단순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최대한 아끼고 남는 돈은 전부 적금에 넣었어요. 한 달에 얼마를 더 줄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고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이거나 사고 싶은 걸 참으면서 지출을 줄이는 데에는 정말 집중했어요. 그런데 부업이나 이직처럼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월급 안에서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만이 돈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처럼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비용도 있고요. 커피를 끊고 외식을 줄이고 약속을 줄이면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는 더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아끼려고 삶의 만족도까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소득이 늘어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매달 15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생활비를 더 줄여서 20만 원을 아끼면 매달 17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직이나 연봉 협상, 부업을 통해서 월 소득을 50만 원 높이면 기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200만 원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한번 올라가면 다음 연봉 협상이나 이직도 높아진 연봉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돼요. 처음엔 작아 보였던 소득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사회초년생은 소득을 높이기 전에 소비 습관부터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기본적인 지출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소득이 늘어나도 버는 만큼 소비가 같이 늘어나면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내 고정비와 생활비가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출을 관리하는 것과 소득을 높이는 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출을 관리해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만들고 동시에 소득을 높여서 모을 수 있는 돈의 크기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소득을 높이기 위한 준비도 같이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거나 이직도 미리미리 준비했을 거예요. 부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시간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보다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SNS처럼 경험과 실력이 자산으로 남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돈이 나가는 걸 줄이는 것과 함께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준비도 시작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후회하는 건 돈을 모으면서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경제 공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금으로 1억부터 모으고 투자는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굴리는 걸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1억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하지? 계속 적금만 해야 하나? 주식을 사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 목돈은 생겼는데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자산이 좋은지 판단할 기준도 없었고 지금 가격이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돈은 모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계속 남의 판단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기준 없이 남의 말만 듣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의 80%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돈을 모으는 능력과 굴리는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투자 필독서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서도 투자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고 오랫동안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투자를 잘한다는 게 시장이 언제 오르고 내릴지를 정확히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지, 가격이 움직여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 기준은 목돈이 생겼다고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돈이 생기기 전에 공부와 경험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투자할 돈도 별로 없는데 경제 공부부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당시에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경제 공부를 해도 당장 투자할 돈이 별로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경제 공부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최소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경제 공부를 같이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경제학 책을 보거나 하루 종일 주식 차트를 분석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며칠 만에 포기할 것 같거든요. 먼저 금리, 물가, 환율처럼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본 개념부터 공부하고 예금과 채권, 주식, 부동산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생기는지 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만 하고 끝내지도 않을 거예요. 잃어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돈으로 투자하면서 왜 이 자산을 선택했는지, 어떤 상황이 되면 계속 보유할지, 어느 정도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가격이 떨어져도 남의 말만 찾아다니지 않을 수 있겠죠. 작은 돈으로 실수하면 그 실수는 수업료로 끝날 수 있지만 목돈이 생긴 뒤 처음 실수하면 수업료가 너무 비싸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경제 공부를 하면서 목돈이 생겼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돈을 모을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돈을 다루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돈을 더 빠르게 모으면서도 나중에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는 각각 역할이 달라요. 저축은 지금 버는 돈을 남기는 방법이고요. 소득을 높이는 건 돈을 모으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경제 공부와 투자 경험은 그렇게 모은 돈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준비고요. 그래서 한 가지에만 모든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세 가지를 조금씩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결국 좋은 재테크 방법은 무조건 가장 빡세고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해요. 재테크를 하면서 느낀 건 돈을 잘 다루는 데에는 지식만큼 행동과 습관도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내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축과 소득, 경제 공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게라도 같이 시작할 것 같아요. 일단 저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요. 일부는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공부에 사용하고요.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작은 금액으로 투자 경험도 조금씩 쌓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돈을 빠르게 모으면서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한 가지만 바로 시작해보세요. 지난달 통장 내역을 한번 확인해도 좋고요. 연봉을 높이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한 가지만 적어봐도 좋아요. 경제기사 한 편을 읽고 모르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진짜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바로 해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가 바로 가계부예요. 가계부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기록장이 아니에요. 내가 무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저축액을 정하고 월급을 어떤 목적에 배분할지 결정하면서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드는 도구예요. 제가 실제로 월급을 어떻게 관리했고 저축과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면서 돈이 자동으로 모이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사회초년생도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월급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너무 아끼기만 하지 말고 돈도 잘 모으고 잘 벌고 잘 굴려봐요. 감사합니다.